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위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달렸는데 오늘은 생중계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두 건의 선고가 있습니다. 저희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젊게 입고 오셨네요. 마이를 밖에 두고 왔네. 제가 그러니까 뛰어오다가 더워서 벗어났다가 마이를 또 두고 왔네요. 젊어 보이고 좋습니다. 그 지인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옷 좀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는 지인들의 컴플레인, 방송을 보는 또 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마이를 꼭 입고 다니겠습니다 했는데 밖에 두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잘 돼가지고 강대규 변호사한테 양복 한번 선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맞춰드릴 수 있도록. 일단 이번 달에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두 건의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짧게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선고가 있고 25일에는 위증교사의 사건의 선고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는 두 가지 혐의인데 사실 한 가지 혐의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자체가 두 가지 혐의인데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서 출석을 해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입니다. 그렇죠. 이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또 국토부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을 했고요. 또 SBS 방송사 인터뷰에서 2021년 12월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혐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고 김문기 씨의 자녀분들이 법정에 출석을 해서 우리 아빠는 이재명 대표와 수없이 소통을 했고 잘 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본인의 변론 요지서를 줄 테니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맞게 진술을 해달라라고 김진성 씨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됐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에 이제 두 건의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또 김혜경 여사 관련된 선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구형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구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돼도 그 이재명 대표는 다음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향후 대권 가도에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또 민주당 자체에서도 지난 대선에 있었던 대선 자금 보조금 한 480억 정도를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그런데 보여준 여태까지의 태도를 봤을 때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사건 이거 변호사님 보셨을 때 법조인으로 보셨을 때 어느 정도의 형량 예상하세요? 저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대신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죠. 대선이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위증교사는 징역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도 안 붙을 것 같아요. 실형으로? 네, 실형으로 나오는데 다만 국회의원 신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실형 상태로 항소심에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많은 위증교사의 사건의 유형을 봤는데 직접 변론 요지서를 주면서 이거대로 진술을 하라고 하는 유형은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집행유예도 안 붙고 위증교사는 실형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고요. 실형이 제가 그냥 냉정하게 예측을 하자면 공직선거법도 벌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예측하는 거는 공직선거법 징역 1년. 위증교사 징역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이게 항소심 가면 합쳐질 거예요. 합쳐지면 사실 3년인데 경합법 법리에 의해서 3년이 아니고 합쳐져가지고 2년 6개월쯤 될 거예요. 그 상태로 재판을 가다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이 붙을 것이고요. 대북송금 사건이 붙을 것입니다. 그럼 걷잡을 수 없이 형량이 나올 것이고요. 총 다 합치면 7년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1년하고 2년 보셨습니다. 1, 2 한번 기억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사실 이 부분 언급하는 게 요즘에 이제 이 대표
선고를 두고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여당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선고 공판이라는 거는 결국 법원이 선고만 하는데 네. 이 선고 자리에 가면 방청석에 기자님들이 이제 표를 받고 막 앉아 있어요. 맞아요. 또 관계자들도 앉아 있고 거기서 막 타이핑 치는 게 속보로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서울중앙지법을 아마 오늘 찾아갈 것 같아요. 찾아가서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생중계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은 이 생중계를 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하는 게 단순히 국민의힘 의견이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함께 탄원서를 같이 제출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앙지법에 지난주까지 280여 건의 탄원서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녹취록이 짧게 됐다, 뭐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면 그래도 좀 더 본인도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법률 규정상 일단 생중계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대법원은 지난 2017년에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서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네. 지금 재판부의 결정인 거예요. 결국 생중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의 결정이다 그런 건데 지금 전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예전에도 생중계를 했던 제 기억이 있거든요. 생중계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전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예. 1심 선고 공판에 대해서 생중계를 했고요. 아, 그렇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1심 선고를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했습니다. 예.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예전에 대법원 상고심 선고 2020년인데 이거는 네. 이제 기존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맞아요. 예. 대선 선거가 아니라 네. 이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로 진행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거 권순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예. 그거였네. 그러면서 예. 이때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TV 네. 토론회에서 토론한 얘기는 뭐 본인의 뭐 심리적 뭐 기타 등등 고려해가지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겠다라고 했던 허위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하겠다라는 그런 희한한 판결이 나왔죠. 그렇게 네. 생중계를 한번 했으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생중계 뭐 안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 2018년에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1심 재판이 생중계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민주당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또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 인권 침해가 되나? 이게 이제 예. 인권이냐 아니면 공권이냐, 그러니까 그 공공의 이익이냐 아니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냐라는 것인데 예. 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되냐,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냐 비교 형량을 할 것인데 예.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생중계 선고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을 안 했는 그런 선고긴 했는데 이런 경험도 있고 정치인이잖아요. 네. 정치인이라는 것은 카메라 앞에 항상 서는 사람인데 생중계에 대해서 어떠한 인권이나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여기서 법원이 좀 유연하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정치인이 의례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그 사명에 대해서 좀 법원이 유연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에서 뭐 본인들 불리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의 이 주장이 이렇게 주장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예. 네, 그럼 이번에도 법원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법원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생중계를 안 하지 않을까 좀 안 할까? 생각이 좀 되기도 하고요. 왜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굳이 전략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말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지금 재판부를 건드면 안 돼요. 재판부의 그 어떠한 심리적 방해나 혹은 법무적 방해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판부가 온전히 판단할수록 해야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수긍을 할 것인데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는데 부담이 없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생중계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어차피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될 건 아닌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생중계를 하면 모르겠는데 네. 요거를 생중계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가라는 약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전략적으로 예. 그런 것인가? 예, 그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선고가 물론 판사님이 판결문을 좀 길게 읽을 것 같아요. 특수한 경우여서. 근데 선고는 좀 빨리 끝날 거거든요.
그동안에 재판을 차라리 생중계를 해왔다면 뭐 그랬으면 좀 재밌었을 텐데 선거 공판의 생중계는 전략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요구할 수 있어요. 재판부에. 나 궁금하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판부가 또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전략적 고민을 해봅니다. 네.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궁금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 좀 박진감 넘칠 것 같은데 네. 자기가 또 당당하다면 또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오겠죠. 근데 네. 한번 저는 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당일에 선거 당일에 집회까지 또 서초동에서 예정돼 있다고 해요. 그 민주당 측에서 또 집회를 또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 관련된 부분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그 민주당도 진짜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선고를 앞둔 선고라는 게 자, 선고라는 게 그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다 안 써와요. 네. 다 안 써왔다가 이 사람을 아예 징역을 줘야 되겠다. 얘 무조건 징역 1년이야 생각을 했다가 방청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가족들을 봐요. 네. 피고인 가족들이 아기를 막 안고 있습니다. 네. 막 이랬을 때 그냥 거기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다만 이 집행 이 형에 대해서는 얼마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구두로 뱉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판결문을 수정을 해서 2, 3일 있다가 공개할 수가 그렇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일에도 선고가 변경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랬는데 그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막 재판부를 부담 주고 하는 행위는 민주당도 그 제대로 약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소식으로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슈로 불출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네. 국회의원들의 불출석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넘겨졌던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이분에 대해서 법원이 지난주에 징역 2년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벌써 확정을 했습니다. 네. 3심까지 쫙 다 간 건데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볼게요. 예. 네, 민주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선출됐던 그런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렇죠. 송영길 캠프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 약 20명에게 돈봉투 20개, 당협별로 20개예요. 20개를 총 합치면 한 6천만 원 정도를 살포한 사건이죠. 네. 그런 것이고 이 범행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이정근 녹취록이라고 이정근 씨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인데 이분의 휴대폰이 노다지인 거예요. 이분의 휴대폰을 다른 사건으로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이 너무나 발견됐고 무슨 수첩도 메모도 발견됐고 해가지고 검찰이 본격적으로 작년 4월에 수사에 들어갔고요. 작년 4월에 수사에 들어갔을 때 당시 작년에 있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뭐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수사를 들어오는 거는 정치 탄압이다. 우리 선거운동 해가지고 못 나간다라고 네. 등등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 윤관석 전 의원은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으니 검사들이 보기에는 명확하단 말이에요. 사실관계가. 네. 이거 똑같이 윤관석 의원들하고 똑같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징역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줄줄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줄줄이 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이따가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사유를 들어보면은 뭐지 싶을 정도니까. 근데 이제 향후 이제 돈봉투를 주고받은 정치인들 관련 재판에서도 줄줄이 유죄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사실 이제 윤관석 의원이 유죄가 네. 확정이 됐고 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곧 이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연루된 의원들이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재판 이 사건 수사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검찰 소환도 받지 않고 소환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어떤 의원들인지 한번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최소 5차례에 걸쳐서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대요. 5번을 오라 그랬는데 안 온 것인데 민주당의 김용호 의원, 네. 민병덕 의원, 박성준 의원, 백혜련 의원, 전용기 의원 출석 안 하고 있고요. 그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이 황운하. 이 6명이는 완전 묻지만 불출석이라 그래서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야, 황운하 의원까지 이제 함께 6명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형을 일단 선고받은 상황 아닙니까? 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불출석하고 있다. 그 말씀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6명이나 됩니다. 말씀하신 것만 6명이나 되고요. 근데 야권이 그런데 최근에 저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권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해서는 특검 받아라, 특검 수사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이제 오래전부터 1년 전부터 진행 중인 야권 수사에 대해서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좀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요. 이 검찰이 늦어도 13일까지는 출석하라고 마지막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네. 이제 민주당이 본인들은 여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뭐 특검을 하자, 상시 특검을 하자,
받았냐 뭐 등등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정작 안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비판이 될 것 같고요. 이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실의 입장을 보면 뭐 공정성 자체가 의심되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미 윤관석 의원이 법원 판결이 대법원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출석은 한다면 어떤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출석을 한다면 다 같이 출석해서 억울함을 소명해야 되고 다 같이. 그게 아니면 전원 불출석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 법리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 봉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인 것인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변호를 할 때 가끔 이제 피의자들이 이렇게 내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근데 본인 생각에 나는 이게 진짜 죄가 아니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럼 출석을 하세요. 출석을 해서 당당하게 얘기해서 거기서 부딪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딱 부딪혀 봤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 출석을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일반 국민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그랬던 기억인데 네. 지금 6명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민병덕 의원, 백혜련 의원, 황운하 의원은 또 법조인이잖아요. 네. 아, 황운하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경찰. 예, 두 명이 재판을 많이 봐서 법조인인 줄 알았어요. 예, 일단 두 명이 법조인인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감에 불출석한 일반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엄청 발부했잖아요. 동행명령장 굉장히 많이 발부했었던 기억인데 동행명령장 집행한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본인들은 또 그런데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거에 대한 좀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동행명령장이 이번 국회에서 22건이나 이제 일반인들에게 발부가 됐어요. 죄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뭐 증인으로 들어보겠다 혹은 뭐 참고인으로 들어보겠다는 동행명령장이 22건이 발부한 것인데 본인들의 지위는 지금 단순히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피의자의 지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혐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되게 굉장히 어불성설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워낙 다수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6분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당 당대표가 혹은 원내대표가 야구 출석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왜냐하면 20명 의원 중에 이 6명만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 14명 의원들은 출석은 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일찍 조사를 받은 사람, 일찍 가가지고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유죄가 나와버리고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조사 안 받은 사람 버틸수록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 버틸수록 뭐 상관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선택할 수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국민에게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청에 가도 진술을 안 할 거니까 요즘에 또 그렇게 많이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검찰에 가도 진술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차피 법정에 가서도 검찰에서 진술한 걸 부정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근데 불출석도 사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불출석하면 체포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불출석이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변호인 선임을 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그래봤자 끼케야 일주일, 2주일 후로 잡습니다. 길어봤자 2주 후에 혹은 내가 그날 해외 출장 일정이 있다 못 간다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오후로 잡아달라 이 정도의 서비스 정신은 그 검찰 공무원들이 발휘를 합니다. 검사님들도. 그래서 그런 조율은 가능하지 이렇게 그냥 다음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묻지마 불출석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핑계를 대는 게 평일에는 국회 일정이 있고 주말에는 지역구 관리로 조사받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 지역구 관리라는 개념이 지역구에서 막 원해서 막 국회의원님 오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들 선거를 위해서 지역구를 돌아다니는 것인데 검찰 조사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식사하다가 체해서 조사받기 힘들다 뭐 이런 소환 조사에 불응을 했대. 그럼 다음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일부 의원들은 검찰에 연락을 아예 안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출석 요구서를 국회 사무실로 보낼 거 아니에요. 집으로 보냈을 때는 안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국회 보좌진들한테 야 검찰에서 오는 서류는 받지 마. 돌려보내. 그냥 패문부제가 아니라 그냥 뭐 송달부제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체포영장을 쳤을 때 체포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어쨌든 법률적으로 이 피의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을 안 받은 거예요. 검찰로부터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연락도 안 본인이 받은 이런 거네. 사건이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절차적으로는. 그래서 야, 송달도 안 됐는데 체포영장이 왜 발부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출석 요구서를 계속 안 받으면 일부러 안 받으면 직원이 뭐 등기에 사인 안 하던가 안 받을래요. 저희 의원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안 받을래요. 당사자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나중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가 체해서 조사하기 힘들다. 네. 이런 뭐 사유까지 됐다고 하는데 체한 게 좀 오래 가는 거 같아요. 이렇게 1년 동안 체하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그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결국에 이게 불체포 특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이었으면 네. 당장 체포됐을 사안인데 피의자가 조사를 안 받아도 괜찮은 게 결국에 불체포 특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선거 때만 되면은 불체포 특권 이거 폐지를 공약으로 걸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그렇고. 네, 맞습니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특권은 구금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입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대선에 실패하셨으니 뭐 공약을 지켜라라고 말해서 할 수는 없지만 예. 정치인이 이제 일관성을 가져야죠.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본인 그 민주당 의원들 20명에 대해서는 만약에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고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영장 청구서에 대해서 국회에서 낭독을 좀 길게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동의가 되긴 됐죠 그때. 예. 국회에서 동의가 됐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된 그런 안타까운 사유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말한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 좀 지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탄원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사실 불체포 특권 폐지 네. 공약이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저 최근에 이제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 소추권이니 검찰 앞에 불평등 같은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도 불체포 특권 포기의 선두주자는 이재명 대표였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안에 100% 동의한다며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1대 국회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제발로 출석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공언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들 6명이 조사를 네. 안 받고 있다. 이 불체포 특권이 왜 생겼냐면 예. 개헌이 이제 9차까지 되면서 예전에 정말 독재가만 있었던 그런 시절에는 국회의원들 막 감금해놓고 막 그랬거든요. 법안 투표하러 못 가게 막 집에다가 가둬놓고 막 경찰들 보내가지고 잡아놓고 막 야당인데 여당으로 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조항이 생긴 거예요. 예. 이렇게 개인 비리로 돈 봉투를 받아먹은 사람들에게 이 권한을 이용하라고 준 게 아닌 게 입법 취지입니다. 헌법 입법 취지.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국회의원들만 불출석하는 게 아니라 네. 또 다른 또 유명 인사가 네. 검찰에 불출석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남의 집 딸인데 문다혜 씨도 역시 예상대로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한번 다뤄드린 바가 네. 있어요. 문다혜 씨가 과연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랬는데 출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 지난주 방송에서 참고인이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때 보도에는 뭐 10월 말 안으로 10월 중으로는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네.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네. 출석을 강제받지 않는다. 난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이 전 남편인 서모 씨도 예.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면서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다혜 씨는 뭐 요 사건 이 문재인 대통령 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의 경우는 지금 참고인인데 네. 지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출석을 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 관련된 다른 공유 숙박업 문제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도 이게 지금 뇌물공여 관련된 죄인데 여기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충분히 출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모 씨가 뭐 출석을 하긴 했었습니다. 1월 19일, 그렇습니까? 2월 7일, 네. 2월 14일 이렇게 3번 갔는데 네.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이렇게 그래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 진술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3번이나 가셨네요. 예. 아니 검찰도 굉장히 좀 짜증 났을 것 같아요. 예. 되게 검찰이 꼼꼼하게 부른 것 같긴 한데 네. 와 3번을 불렀는데 진술거부권 행사한 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 네. 보통 근데 이렇게 참고인으로는 물론 불출석할 수가 있죠. 근데 네.
참고인으로는 불출석해도 뭐 체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참고인으로는 불출석하면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없고 그거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수사관의 약간 그런 케미 이런 네. 의지인 거죠. 랍보 형성, 이 참고인과의 랍보 형성이라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막 설득도 하고 막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런 수사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인에서 근데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네, 예.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어떠한 뭐 목격자나 증인으로 왔다가 알고 보니까 범인인 경우도 많고요. 알고 보니까 방조나 교사했던 경우도 많고 해서 피의자로 되면 출석을 해야 되고 피의자로 됐을 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즉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야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검찰이 체포영장 카드에 대해서 아까 고민할 텐데 네. 일반인인 경우에 만약에 피의자인데 출석을 하지 않는다 한 3번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나와요. 그거를 변호인들이 옆에서 말을 해줍니다. 예. 제 피의자들 중에서도 안 나가면 안 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면 영장이 바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겠죠.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영장 안 나오는데 왜 나만 영장 나오냐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 어쨌든 피의자로 전환되면 바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되면 바로 출석을 해야 되고 또 근데 피의자로 출석을 하면 또 이번엔 또 가서 진술 거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무한 루프가 좀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 루트를 만든 분이 이제 조국 의원이 이제 예. 그 언론에서 입장이 뭡니까? 말했을 때 경찰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근데 경찰 가서 입장이 뭡니까? 하니까 검찰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검찰 가서 입장이 뭡니까? 하니까 법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법원 가서도 안 하잖아요. 법원 가서 입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네. 형사소송법상 이게 정경심 관련 재판이었는데 네. 형사소송법상 내 아내가 처벌받을 수 있고 나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합니다. 그 얘기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법원에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아니 법원에서 말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하는 말이 책으로 써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으로 써냈죠. 예. 책에는 본인 일방적인 얘기만 있어요. 이 조사라는 거는 질문과 답변, 답변에 대한 재질문 이게 조사인 거고 예. 재판의 증인신문도 질문과 답변에 대한 재질문 이게 증인신문인데 책은 본인 얘기만 써 있잖아요. 본인 유리한 방향만. 네. 모르겠어요. 또 문다혜 씨도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거 정말 조국 대표가 정말 조국 의원이 이상한 문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출판 디자인 잘 하는 분이니까 뭐 책도 잘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검찰이 지금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4개월 뒤에 그 서모 씨, 전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트제트 임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또 그 가족이 또 태국으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련자들이 출석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도 진술하지 않고 있었고 수사가 그렇게 지금 스피드가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항공업계에 가서 또 전무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의 대가가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검찰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생활비 서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를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원을 했었는데 그 서씨의 취업으로 이를 중단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이제 검찰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 역시 불출석 그다음에 진술 거부로 수사가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피의자가 돼도 출석을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또 상대편에 대해서는 또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을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냥 검찰 수사도 아니고 네.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법조인으로 보실 때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간을 끄는 이유는 출석 거부하고 진술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의 인사 이동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내년 2월 되면 또 수사 라인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청 내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인사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사 동력이 약해집니다. 그걸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 지금 여권의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면서 지금 상시 특검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특검할 수 있게 상시 특검을 하자. 자, 특별 검찰에 대한 제도가 나온 이유는 현 정권이 정권에 관련된 권력형 비리가 나왔을 때 그랬을 때 특검이 들어갔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김영삼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간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뭐 대북 송금 문제도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특검이 진행된 건데 지금 여권에서 있었던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뭐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는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나머지 문제도 다 그런 문제고 또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 파일 있잖아요. 예. 이거는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힘 정권 탄생 전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 경선 관련된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경선 관련된 조항은 사실 공무원의 경선 개입 말고는 크게 없어요. 네. 그런 것인데 요거를 특검을 주장하는 게 좀 다수 무리인 게 특검이라는 게 한 번 하면 한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80억에서 90억, 맞아요. 100억. 예. 수사관들 막 100명 뽑고 막 검사를 막 20명, 30명 동원하고 막 그래요. 사무실 임대 비용에다가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민주당이 좀 어이없는 게 본인들이 네. 공수처를 주장을 해서 공수처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거 이 특검을 안 하려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공수처 좀 웃긴 게 뭐냐면 공수처에서 지금 그 채용 공고가 났거든요. 채용 공고가 났는데 10월 말에 채용 공고가 한번 났다가 엊그제 채용 공고가 한 번 더 났어요. 네. 뭐냐면 그 뽑는 인원을 늘어서 아. 왜냐면 다 나가는 거죠. 공수처 직원들이. 네. 검사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시 6회 합격자부터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저부터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예. 저희 변시 6회 합격자 그 동기들 방에 야 예. 공수처에서 검사를 이렇게 많이 뽑는다. 네. 야 검사의 꿈을 아직 못 버린 사람들은 예. 공수처를 들어가자 이러는데 아무도 뜨뜻미지근한 상태인데 아. 어쨌든 본인들이 특검을 안 하려고 공수처를 만들어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상시 특검위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야당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야당이 될 수도 있고 거대 야당의 횡포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은 무조건 특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가면 안 되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2대 국회에 들어서 첫 체포 동의안이 그제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신영대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지금 군산이 지역구죠. 아마 군산, 김제, 부안 갑일 겁니다. 지역구가. 예, 갑이네요. 예. 예, 신영대 의원이 지금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에 접수가 됐죠. 네. 이번 달 14일 그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나면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지금 22대 첫 체포동의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21대 때 구속영장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처리됐어야 되는 분이 아닌가. 진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게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되고 체포동의안 올라온 게 최근에야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건 무슨 일인가 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 사건이 상당히 뿌리가 깊어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우리 금수강산을 아주 어지럽힌 태양광 사업. 태양광. 이 태양광 사업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그 서울 북부지법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서 네.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예. 사실은 굉장히 큰 비리 중에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예. 사실 태양광 비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뭐 그 돈이 어떻게 간 것이냐, 그다음 특정 사업자만 뭐 이것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제기됐었고 그들이 정치권과 일부 정치권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신영대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시청자들께서 좀 아시면 좋은데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신영대 의원이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거기에는 그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맞아요. 그런 혐의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만 알려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어디서 어떻게 생긴 거냐 이것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전라북도 지역 언론에서는 꾸준히 이걸 추적해서 보도를 해왔어요. 네. 우리 중앙 언론에서는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되게 파편적으로만 보도가 되었고 큰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요걸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일단 그 우리 시청자들께서 대장동 50억 클럽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무슨 클럽 해가지고 이렇게 비리하고 연관된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대장동 50억 클럽일 건데 네. 그건 말고 1조 원 클럽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1조 원 클럽. 1조 원 클럽. 뭐냐면은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새만금 우리 그 잼버리 기억나시죠? 네.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을 만약에 쭉 깔면은 얼마나 많은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거기. 이권, 예. 그러면 거기 이권도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래서 그
새만금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그 이권 카르텔이 있는데 그게 뭐 신재생 사업을 새만금에서 하면은 뭐 최대 20조까지 사업 규모가 될 수도 있다.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한 5%나 10%가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 그럼 20조에 5%면 얼마입니까? 1조. 그렇죠. 그래서 네. 1조 원 클럽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해요. 네. 뭐 실제로 뭐 1조 원대로 그런 게 조성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태양광 사업들이 추진될 때 비리에 관한 의혹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세간에서 생겨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산에 가면은요. 군산 시민 발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민 발전 그 발전한다는 게 지금 뭐 이렇게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전기를 만든다는 네. 의미의 그 발전입니다. 군산 시민 발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2020년 6월에 군산시가 100억 원을 출자해 가지고 신재생 그 에너지 사업을 하라고 만든 공공기관이에요. 네. 공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그 전 대표이사로 서모 씨라고 하는 분, 이분도 서모 씨네요. 이 예. 서모 씨라고 하는 분이 네. 군산 시민 발전이라고 하는 이제 공기업의 대표이사가 돼요. 네. 이분은 뭘 하시던 분이냐? 그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군산 시장하고 고교 동문이고 안경점을 하시던 분이랍니다. 안경점을 하시던 분. 물론 좋은 직업입니다. 태양광하고는 관련이. 안경점은 네. 좋은 직업인데 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예. 안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예. 여기도 서모 씨인데 그렇죠. 그 예. 항공 관련 경력이 없잖아요. 네.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23년에 감사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라는 거 결과를 발표를 해요. 네. 6월에 한번 발표하고 11월에 한번 발표를 하는데 네. 이때 뭐가 드러났냐면 이 군산 시민 발전에 이 서모 씨라고 하는 분을 대표로 앉힐 때 이분이 이제 시장의 고교 동문인데 지원 과정이 되게 비정상적이에요. 군산시에서 네. 그 마감 하루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원 의사를 타진을 합니다. 하루 전에. 하루 전에. 그 다음에 이분의 서류를 대신 작성해줬다고 해요. 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그리고 서류 심사는 생략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시장의 선택권을 넓힌다고 해서 면접 그걸 4배수로 해가지고 이 서모 씨가 대표가 된 겁니다. 네. 뭐 대표가 된 것까지는 일단 그렇다 칩시다. 네. 이제 근데 그 다음에 많은 일이 일어나요. 네. 이 군산 시민 발전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왜 만들었냐면 2020년에 군산에서 그 99 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합니다. 총 사업비 1,000억 원짜리. 네. 이제 이거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 이런 걸 하면은 지역에서 또 그 시민단체들 민원 이런 것도 많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이때 이제 그 군산 시민 발전이라고 하는 회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새만금 솔라파워라고 하는 회사도 솔라파워. 예. 태양광이죠 말 예. 그대로 솔라파워. 이 회사는 이제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서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그다음에 현대글로벌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에요. 네. SPC. 그래서 이 새만금 솔라파워의 사업단장으로 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이제 그 시민단체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 등등에게 청탁을 해서 이 민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모 씨는 지금 이제 그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최모 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2억 4,290만 원. 2억 4천. 이게 수사기관이 확인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2억 4,290만 원을 조성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앞서 말한 그 군산 시민발전의 대표 서모 씨한테 네. 이제 1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이네요, 완전. 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드러난 비리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서두에 1조 원 클럽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태양광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의혹들이 그동안에 제기가 되어 왔어요. 어쨌든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 네. 이제 저 군산 시민발전 대표 서모 씨가 1억 원을 받아서 그걸 신영대 의원한테 줬고 신영대 의원이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1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라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 뇌물수수인데 근데 이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화기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예. 제가 쭉 해드리면은 예. 일단은 서모 씨는 4월 17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1억 원을 자기가 받은 혐의로.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새만금 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로부터 네.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청탁으로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서 알선수재로 구속됐어요. 4월 17일에. 네. 그리고 4월 17일에 이 구속된 그 서모 전 대표가 신영대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5월 2일에 신영대 의원의 군산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월 31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게 언론에 알려져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2023년에 그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뭐 수사 의뢰를 하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그 지역에서 건설업자가 군산 지역의 어느 건설업자가 2021년에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답니다. 부패 신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2021년에 신고를 했는데 13개월 동안 어떤 연락이나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년 1개월 동안. 그러고서 2022년 3월 3일에 서야 권익위가 경찰청으로 넘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동안 그냥 문재인 정부 때 권익위가 1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경찰 물론 이제 권익위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태양광 관련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자기들이 좀 이렇게 숙지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찰에 1년 넘게 지나서 송부된 건 팩트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되게 뿌리가 오래된 사건이에요. 시간이 되게 절묘하게 걸렸네요. 그래서 5월 2일에 신영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21대 때 사실은 구속영장도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도 21대 때 처리됐어야 된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뭉갰었다. 이게 사실은 군산 지역 언론과 전북 지역 언론에서는 굉장히 꾸준히 취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서모 씨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서모 씨는 저 지역 언론에서는 실명도 다 보도를 합니다. 지역은 그렇죠. 지역에서는 공기업 대표니까는 저 저명 인사죠. 네. 다 보도를 해요. 그래서 5월 2일에 어쨌든 군산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28일에는 신영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건 그때 떠들썩하게 좀 보도가 됐어요. 왜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냐면 아침 9시에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갔는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된 건 오후 5시에 됩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를 안 해줘서. 이제 좀 시간이 걸렸죠. 동의를 받는데. 그래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으로도 이런 건 좀 그 압수수색 영장보다는 좀 이렇게 뭔가 협조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를 뭐 밝히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그래서 어쨌든 5월 2일에 의원 그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 6월 28일에 의원회관 압수수색, 그리고 10월 31일에 구속영장 청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한 그 서모 씨. 그 서모 씨는 일단 5월 31일에 본인의 그 첫 공판에서 일단 그 새만금 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한테서 1억 원을 국회의원 청탁 등 명목으로 받은 혐의는 인정을 했어요. 받은 건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번 달 1일입니다. 그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된 다음 날 이 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고 서모 전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어요. 이미 그 사람은 실형이 나왔고. 알선 수재가 지금 1심에서 실형이 나왔고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서모 전 대표에 대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 목적임을 알면서도 1억 원을 수령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물론 신영대 의원이 지금 뭐 기소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피고인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뭐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했는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사건의 그 전모에 대해서 대강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린 이유는 지금 신영대 의원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표적 수사다, 표적 수사다라고 하면서 그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당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표수를 줄이기 위한 그 계획을 갖고 나를 지금 구속하려고 하는 거다. 민주당 표를 줄이는 작전을 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사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 같은데 정말 그런가 싶으실 수도 있어서 이게 사실은 꽤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사건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박진감 넘치는 내용이었네요. 정말 이 정도의 사건이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부분.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은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상당히 수사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 정도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면 즉 2021년에 그 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관해서 지역 건설업자의 국민권익위에 대한 부패 신고가 있었고
그게 경찰에 한 1년 넘게 지나서 넘어갔고 감사원이 2023년에 2번에 걸쳐서 이 태양광 사업 관련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23년에 수사 의뢰도 하고 그래서 서울 북부지검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나오고 브로커가 돈을 준 그 지역 공기업 대표가 나오고 지역 공기업 대표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봤더니 국회의원한테 청탁할 명목으로 받았고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수사를 해야죠. 그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신영대 의원의 보좌가 하는 핸드폰도 압수수색 당했어요. 압수수색 됐고 이 1억 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긴 한데 다른 돈을 받아서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미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신영대 의원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자들이 쭉쭉쭉 다 수사돼서 기소가 되고 이제 신영대 의원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은 아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냐. 물론 이건 있어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받진 않아서 배달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가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건도 존재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신영대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100% 사실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 이 정도 혐의를 받고 있으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당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작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의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소명하겠다라고 하고 법원에 나가서 소명을 하는 게 도리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난 표적 수사 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표를 줄이려고 지금 나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다.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당 대표가 직접 당 법률위원회에 지시를 했어요. 이게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확인해 보라. 검토해 보라.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 그러면은요. 이거는 방탄하겠다는 거거든요. 체포 동의안 올라오면 부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두 번째 체포 동의안 올라왔을 때 이미 당론으로 정당한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해놓고도 자기가 SNS에 올려서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잖아요.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폐지하자고 대선 공약이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도 받고 있는 분이어서 뭐 대선 공약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그래도 공당이라면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체포 동의안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요 당 대표한테도 정당한 구속영장이 아닌데 정당한 구속영장, 정당한 체포동의안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보라 라는 지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공당으로서 굉장히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거예요. 저는 근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이제 뭐 대선 공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본인의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그때 상황이 엄혹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뭐 이제 말이 바뀌었다 이런 식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저는 신영대 의원이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신영대 의원이 혹시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표결 때 혹시나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분에 대해서 혹시나 뭐 구속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혹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일단은 신영대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신영대 의원이 그때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비명은 낙천한 비명만 있다. 이게 거의 정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기명 투표니까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표결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직접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보라 라고 지시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신영대 의원의 당시 공천 경쟁자는 이제 김의겸 흑석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은 그 신영대 의원 관련해서 그 갈래가 크게 두 개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태양광 관련된 뇌물 부분, 그다음에 다른 하나 부분이 또 여론 조작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 또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공천을 받으면 깃발만 꽂아놔도 당선이 되는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아예 선거운동을 안 해요. 공천이 그렇죠. 되면. 예. 제가 아마 우리 뉴스 캐비넷에 나와서도 말씀드린 네.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때도 광주의 한 지역에서는 경선이 끝나고 후보자가 가려지니까 그 캠프 사무실 앞에 2박 3일 동안 캠프 문 안 연다고 네. 써붙여놨다가 기사화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군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선은 굉장히 치열한데 사실상 그 본선에 나갈 후보가 정해지면 본선은 싱거워요. 네. 이런 지역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매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신영대 의원이 역시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이죠. 네. 지금 일단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그 경선에서 이 거짓 응답을 하도록 유도한 맞습니다. 거죠. 네. 그것에 관해서 본인이 알고도 뭐 이렇게 묵인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말고 이 군산 지역 경선에서는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 휴대전화 250대가 발견됐잖아요. 아, 압수수색했더니. 그래서 휴대전화 250대로 그 경선 거짓 응답하도록 이렇게 네.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서 그것도 지금 신영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돼 있죠. 네. 그 관련돼서 한 5명인가가 기소돼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휴대폰 250대는 휴대폰 매장가도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게 예, 말입니다. 도매상가에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예. 굉장히 이 지역에서 그 경선 여론조사 부정이 크게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데 차이는 굉장히 근소했죠. 네. 신영대 의원하고 앞서 말씀하신 그 김의겸 전 의원하고 퍼센트가 2% 차이가 채 안 났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하거나 이게 거짓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인구 비례로 그 연령, 성별, 그다음에 그 뭐 세부 지역 이런 것들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복합선거구 같으면 이제 뭐 행정 구역도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할당이 되어 있을 텐데 주로 이제 20대, 30대를 표집하기 힘들어요. 네. 그 여론조사 전화 오면 끊어버리고 하니까 네. 그럴 때 나이나 뭐 성별 이런 거를 거짓 응답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처벌돼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네. 신영대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에 관여되어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휴대전화 250대 네. 어마어마하네요. 250대를 동원해가지고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는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있고 네. 이게 만약에 신영대 의원과 공범 관계에 있다면 공범이 기소되어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지금 총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영대 의원의 공소시효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뇌물 받은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네.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예. 굉장히 중합니다. 상당히 좋아하네요. 거기다가 선거법은 선거사법은 분리선고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선거법 위반으로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가려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범죄들과 같이 기소해도 선거범죄는 분리선고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자 특가 만약에 1억 원 뇌물을 받은 게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특가 뇌물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네. 물론 안 받았을 가능성은 전 존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뇌물 액수를 또 다툴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인정되면 10년 이상이에요. 게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그다음에 아직 공범이 재판 중인 만약에 공범관계가 있다면 공범이 재판 중인 여론조사 조작 혐의도 있고 그러면 네. 얼마나 혐의가 중합니까? 근데 이거를 국회가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이거를 방탄을 할 일인가요? 제가 봤을 때 일반인이었으면요 이거 지금 엄청난 장기 레이스네요.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혐의를 대충 더해 보니까 이거는 한 5개년 계획을 3개 정도 짤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본인의 국회의원직을 던져서 네. 불체포 특권이 없는 송영길 전 민주당 예.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님. 그렇죠. 예. 지금 소나무당 대표인가요? 예. 그 구속됐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사안과 비교해 보면은 이 방탄을 하는 게 대단히 잘못됐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 방탄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영대 의원 관련해서 그 변호사님 설명 듣다가 도끼자루가 썩는지 몰랐습니다.